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 보면서 기출분석부터 할게요. 자, 먼저 2008에서부터 2025년까지 있었는데, 자, 보시면 조리원리의 개요, 먼저 순서 보세요. 개요, 그 다음에 공류, 서류, 두류, 다음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그 다음에 당류, 유지류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개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류, 여기에 전분, 밀가루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류, 두류. 물론 이제 두류는 단백질류도 볼 수 있지만은 이쪽으로 해서 주로 이제 여기까지가 탄수화물하고 많이 관련된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 어류, 난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류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단백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당류, 그 다음에 유지류 이렇게 해서 이 파트가 이제 메인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리원리 문제는 4.4점 문제로 해서 8점 문제예요. 8점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문제는 단독으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연결되어서 같은 이제 조리 원리 문제로 해서 식품학 조리 원리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지금 전반부에서 식품학 공부를 먼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 식품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공유, 전분, 밀가루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품학 시간에 이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서 이것들의 호화, 그 다음에 노화, 호정화, 그 다음에 당화, 겔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셨어요. 식품학적으로. 그래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 어떤 식으로 호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노화 과정 아밀로펙틴에서의 수소 결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공류에 있어서 X선 회졸도를 돌렸을 때 각각 A형, B형, C형, 그 다음에 뭐 호화 시에 V형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각각의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던 것이 대표적으로 식품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조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밥을 할 때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떡을 할 때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죽을 할 때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빵을 만들 때는 어떤 원리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관련된 조리적인 내용이 조리 원리예요. 그래서 앞쪽의 내용을 얘기하고 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학을 먼저 공부하셨던 게 맞아요. 그래서 식품학적인 내용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육류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육류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미오신 액틴이라든지 콜라겐 엘라스틴 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사후강직은 어떻게 일어나고 숙성은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맛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럼 맛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육류에서는 아데닌 모노포스페이트였던 것이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로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럼 아데닌 구조에 해당이 되는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여기에 이렇게 OH키가 붙어 있었을 때 아데닌 구조였었어요. 여기에서 이 OH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면은 이것이 이노신 구조로 바뀌게 돼요. 이노신 구조. 그래서 아데닌 모노포스페이트였었을 때는 맛성분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로 바뀌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맛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조리에서는 그래서 이 육류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별 조리법으로는 어떤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열, 여러 가지 이제 건열 조리법이죠. 건열 조리법으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수별과 건열의 복합 조리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식품학적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보세요. 지금 순서를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제 개요 부분을 오늘 이론에선 들어갈 건데 2008년도 지금 왜 검은색이 되어 있냐면 2013년도부터 2008년도는 이제 초기 문제로 해서 약간 지금 문제랑 비슷했었어요. 서술형 문제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또 9, 10, 11, 12년도에서는 오지선다. 1차는 객관식, 또 2차 시험 문제는 논술형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었고 2013년 이후로 또 한동안 그 과정 중에 2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문제 유형까지 계속 쭉 넘어오는 형태가 2025까지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2점 4점 문제로 나와 있는 형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어갈 이제 개요 부분에서는 양념 순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개요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요. 오늘 기본 문제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곡류 부분 봐보세요. 전분, 밀가루까지 포함시켜 놨는데 호정화, 그 다음에 밥짓기와 관련된 전분, 그 다음에 제빵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었고요. 또 2013년에도 쌀과 제빵, 그럼 제빵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글루텐을 물어보나 보다 라는 것들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오게 되고요. 전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땐 당화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것들. 그다음 밀가루 문제도 있었고요. 쭉 넘어와서 전분의 호화, 그 다음에 2023년도에서는 전분 문제하고 덱스트로즈 이퀴벌런트 D 값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D가 0이었을 때 D가 100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24년도에 글루텐의 호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서류, 두류로 내려오게 되면은 주로 이제 두부 문제예요. 이쪽에서는 두부 문제. 그래서 글리시닌의 염에 의한 응고성, 칼슘염, 마그네슘염에 의한 응고도 있고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글루코노 델타 락톤에 의한 등전점에서의 응고 이런 기전들을 물어봐요. 또 두류 문제도 있었고요. 고구마에서의 당화, 그럼 베타아밀라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조금 당황했었어요. 장의 발효. 그래서 간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리기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발효 문제가 있었고요. 두부, 그 다음에 두부와 또 두류에 있어서의 서류 두류에서 맛,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토란에 관련된 걸로 해서 미끈거리는 성분이라든지 조리시, 여러 가지 간지러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류 문제하고 비린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 비린내 문제에서 리폭시게나제 이런 게 있었었고 리폭시게나제가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특징이 있었어요. 1,4-시스 펜타디엔 구조. 이거 식품학 시간에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같이 섞여서 나와요. 문제들이 이제는. 그 다음 육류 문제에서 보시면은 연육 방법, 그 다음에 만남맛,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콜라겐은 이거는 수별조리 과정을 거쳐서 연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육류에서의 조리, 젤라틴의 콜라겐화, 사후강직 숙성. 그 이후로 쭉 없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식품학 문제로 해서 색소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굳이 제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올해쯤에는 육류하고 어패류에서 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나왔어요 지금. 그죠? 육류 어패류 쪽에서 많이 안 나왔고요. 어패류 부분에서도 조리하고 관련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제 어패류는 비린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어류의 경우에 어류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민물에 사는 담수어가 있을 것이고 2, 3% 바다에 살고 있는 해수어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 고등어, 꽁치 여러 가지 말했을 때는 해수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류하고 관련된 조리로는 비린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담수의 비린내, 해수의 비린내가 달라요. 그래서 담수는 뭐 메기, 쏘가리, 잉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쪽에서의 비린내는 피페리딘이에요. 리신, 카다베린, 피페리딘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고, 해수어의 비린내 같은 경우에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트리메틸아민이 되면서 발생되는 비린내예요. 그랬을 때 이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식품화학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신으로부터 넘어갔다라는 것도 있고 아르기닌으로부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기성 아미노산 관련된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였던 거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이 됐겠죠. 환원이 되어서 트리메틸아민이 되었다.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해서 나왔던 문제도 있었고, 따라서 조리에서는 그러면은 이 비린내를 어떻게 잡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비린내가 주로 이제 알칼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산을 넣어서 중화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수용성으로 해서 물에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비린내의 역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중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레몬즙을 좀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식초를 좀 넣어준다든지 해서 산으로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수용성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찬물로 이것들을 수세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리에서는 미나리라든지 쑥갓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이용했었을 때 미나리 쑥갓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있었을 때 이 트리메틸아민하고 미나리나 쑥갓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역치라는 것은 어떤 맛이 느껴지는 강도 내지는 어떤 냄새가 느껴지는 강도잖아요. 이랬을 때 A가 있고 B가 있게 되면은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물어볼 건데 비린내의 역치가 더 높아요. 비린내 역치가 더 높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나리나 쑥갓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먼저 미나리 향이다 쑥갓 향이다 그러면서 비린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치가 더 낮은 원리예요. 역치가 낮아서 원리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추를 넣어준다든지 뭐 생강을 넣어준다든지 마늘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얘네들의 약간 알싸한 매운맛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미래를 마비를 시켜서 매운맛을 또 못 느끼게 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운탕 이런 데에다가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냄새를 잡기 위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된장, 고추장을 넣어주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백질의 입자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 성질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콜로이드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뭐 여러 틴달 현상도 있고 브라운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콜로이드는 넓은 면에 붙어서 흡착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로이드 흡착성으로 바로 비린내를 잡더라라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에서는 주로 이제 비린내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난류 같은 경우에는 달걀의 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난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달걀이 있었을 때 뾰족한 첨단부, 뭉탁한 둔탁한 중단부가 있을 것이고, 안에 난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백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 이랬을 때 각각의 이제 이 특징에 따라서,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머랭을 만들 때 남백을 이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머랭을 만드는 원리는 뭐냐? 기포성이라고 하는 거고, 기포성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남백이라는 액체 중에 내가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체라는 바로 공기를 포집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바로 물리적 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변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이 단백질 변성 부분에서 3차, 4차, 2차 구조는 변하지만은 1차 구조에 해당이 되는 펩타이드 구조는 깨지지 않는 것. 근데 성격은 변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변성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단백질 파트에서는 변성 문제로 해서 굉장히 잘 나와요. 같이. 그래서 변성 부분에서 바로 이거 역시 글로불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공기를 포집해서 잡아주는 변성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남백의 기포성. 그 다음에 난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TV만 틀면 난리도 아니야. 치매 예방, 그죠? 포스파티딜콜린
그래서 포스파티딜콜린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포스파티딜콜린이 뭐예요? 레시틴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난황의 유화성하고 관련된 문제로 해서 유화성 관련돼서 침수 소수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요네즈에 관련된 문제, 남백의 기포성의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들 단백질 성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열에 쉽게 변성이 돼요. 열에 응고가 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남백은 뭐 예를 들어서 60에서 65도씨 정도면 응고가 되고 난황은 65도씨에서 70도씨 정도가 되면 응고가 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응고성에 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포성, 그 다음에 유화성, 응고성, 그 다음에 잘못 이거를 너무 이제 완숙란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삶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난황 쪽에 있었던 철하고 남백 쪽에 있었던 황하고 만나서 황화제일철이 만들어지면서 녹변을 형성을 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황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망아미노산, 메티오닌 시스테인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어? 그러면 신선란에서 분리가 더 잘 될까요? 저장란에서 분리가 더 잘 될까요? 저장란. 그래서 저장란이 바로 녹변을 더 잘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얘네가 영양가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영양가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난류 부분은. 그래서 달걀의 조리, 기포성, 응고성, 기포성. 아까 제가 저장란이 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달걀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김의 색소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김 색소라고 하게 되면은 홍조류잖아요. 여기에서 과일,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해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조, 갈조, 홍조 이렇게 있었을 때 김은 홍조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홍조류에 해당이 되는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홍조류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거 쓰는 게 나왔었거든요. 피코에리스린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에리스린 쓰는 거였었는데 다음번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적혈구를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에리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피코에리스린 뭐 이런 색깔 문제도 있었고요. 같이 우유, 유제품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치즈 문제를 항상 잘 물어봐요. 그래서 두부의 응고와 아까 응고, 변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바로 물어보는 게 응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두부의 응고, 치즈의 응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두유에서 두부가 되고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리가 흐를 수 있었던 졸에서 흐르지 않는 겔로 변했다는 거예요. 졸겔. 그리고 이따 오늘 배우겠지만은 이 졸겔도 간 다음에 끝났냐,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가역적, 비가역적. 자, 두부에서 두유에서 두부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두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글리시닌이라는 단백질에 칼슘 이가이온, 마그네슘 이가이온이 들어가면서 염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원리였다.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면은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등전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전점에서 응고가 용해성이 낮아지면서 응고가 되는 원리라고 하게 되면서 글루코노 델타 락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를 내가 식공학 시간에 배웠어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응고제가 뭐야? 염화칼슘,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글루코노 델타 락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물성은 어떻게 돼? 얘는 좀 더 단단한 두부, 얘는 무른 두부. 그래서 연두부, 순두부 만들 때 GDL을 이용해요. 이러한 이제 원리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치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치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의 특징 그렇게 되면은 카제인 단백질이냐, 그 다음에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가 될 때 응고가 되지 않는 나머지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유청 단백질은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얘는 바로 열에 응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청 단백질은 열에 응고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제인 단백질은 또 산에 응고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이고 카제인 단백질은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원리는 뭔데? 등전점에서의 응고.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원리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카제인 종류 중에서 알파카제인, 베타카제인은 물이 싫어요. 소수기 안으로 들어가. 카파카제인은 진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파카제인 상태로 해서 이렇게 카제인이 떠 있어요. 바깥쪽으로 카제인들이. 근데 레닌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카제인 부분에서 바로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이 글리코펩타이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파라카파카제인이라고 불러요. 이 파라카파카제인 부분이 칼슘 이가이온하고 함께 응고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일반적인 효소에서의 레닌이다. 작년 시험 문제. 작년 기출. 열에 응고가 됐느냐 응고가 되지 않느냐 작년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몇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더하기 치즈 내에서도 산에 의한 응고와 레닌에 의한 응고의 차이. 이러한 기전은 몇 번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문제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출문제 또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오고 이제 변형 문제들은 조금 더 몇 문제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부분은 이거예요. 카제인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균법. 이거는 또 식품위생학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저온 장시간, 고온 단시간, 순간살균 이런 거 울트라 그 순간살균법이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이때 시험 문제 뭐였었냐면은 살균이 잘 되었는지 저온살균에서 살균이 잘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효소는 무엇인가 써라 라는 거였어요. 지표 효소가 뭐예요? 포스파타제. 알카린 포스파타제 들어는 봤다. 그죠? 그래서 포스파타제인데 이 포스파타제가 검출이 되어야 돼요? 되지 않아야 돼요?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파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60에서 65도씨에서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가열해야지 얘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유에서 얘가 검출이 되었네? 아, 제대로 살균이 안 되었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스파타제 쓰는 게 나왔었어요. 알카린 포스파타제. 알카린 포스파타제 해도 되고 그냥 포스파타제 해도 돼요. 자, 이러한 것들 또 있었고요. 그래서 살균법 최근에 2023, 24, 25 계속 나왔어요. 3번 계속 나왔었는데 뭐 나왔으니까 전년도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즈 두부의 응고 물어봤던 문제, 또 치즈의 응고 문제, 그 다음에 단백질,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분류하는 문제, 우유에서의 푸르스름한 색깔, 비타민, 관련된 비타민은 뭐였을까요? 리보플라빈, B2 문제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가열하고 났더니 갈색이 되었어. 자, 갈색이 되었어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바로 식품학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버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식품학 문제를 했었을 때 우리가 색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갈변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변 문제도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냐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이냐 너무너무 많이 배우죠. 그래서 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에도 모노페놀에 의한 티로시나제의 갈변이냐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한 갈변이냐. 자, 이 갈변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 갈변은 무조건 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홍차에서는 일부러 갈변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홍차에서의 갈변 색깔도 이미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자, 비효소적 갈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마이야르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액시드의 자체 산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다 기출된 적이 있는데 마이야르라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아미노기와 카보닐기가 만들어져서 발생되는 반응, 이거의 최종 생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멜라노이딘이라는 거, 여기에서 효소적 갈변으로 만들어진 것은 멜라닌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이야르, 세 사람의 이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과학자의 이름 마이야르, 반응기에 따라서 아미노기하고 카보닐기가 반응을 했다. 최종 생산물은 멜라노이딘이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 카보닐 반응, 멜라노이딘 반응 이렇게. 그래서 우유를 가열, 높은 온도로 가열을 했더니 갈색이 나타나더라. 그건 무슨 갈변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유에 있었던 아미노기하고 카보닐기가 만나서 바로 멜라노이딘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거 갈변이었겠죠. 이거 쓰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바로 식품학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던 문제가 작년까지 해서 쭉 나왔었고요.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들어가게 되면은 졸겔,
잼도 여러분들 졸계리예요. 졸계리고요. 그 다음에 과일잼 문제도 있고요. 과일잼, 그 다음에 포도잼, 잼 문제 잘 나와요. 과일에서는 잼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채소 껍질에 바로 우리가 불용성 섬유소에 해당이 되는, 불용성에 해당이 되는 거,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섬유소가 있게 되는데, 불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셀룰로즈, 그죠? 그 다음에 수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펙틴. 바로 이 펙틴을 이용해서 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유소라는 기본 원리에서 펙틴잼을 가지고서 펙틴겔 물어보는 잼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 또 김치의 원리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식이섬유 문제도 있었고요. 펙틴. 그 다음에 과일젤리, 한천젤리도 있고요. 한천젤리 같은 경우에는 한천은 우뭇가사리, 홍조류예요. 홍조류로부터 만들어지는 아가 젤리에 해당이 되는 거. 펙틴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펙틴겔하고 색소변화 이런 것도 또 시험 문제 있었고요. 당류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당류 그러면 단당 2당이잖아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단맛을 내는 거, 특히 이제 설탕, 그 다음에 캔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나라 조리법에서 캔디를 집에서 만들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캔디 조리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결정형에 따라서 결정형 캔디하고 결정형 캔디와 그 다음에 비결정형 캔디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이 캔디 제조법 분류하는 문제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정형하고 비결정형 섞어놓고 나서 이 중에서 원리가 다른 하나를, 결정형의 형태가 다른 원리를 하나 써라 라고 했던 거. 그랬을 때 결정형 캔디 같은 경우에는 농축을 해서 일부러 이제 포화 상태로 해서 만든 다음에 가열을 해서 얘를 농축을 시켜요. 농축을 시켜서 다시 얘를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냉각 과정 때 막 저어줘. 저어서 일부러 결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결정형 캔디라고 해요. 일부러 내가 냉각 후에 교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결정을 유발시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폰당, 퍼지, 디비너티 이렇게 3개예요. 폰당, 퍼지, 디비너티. 그리고 비결정형 캔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결정형 캔디는 이거를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물질들을 많이, 다른 물질들을 결정 형성을 방해하는 물질을 넣어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캐러멜이에요. 캐러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피토피 이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브리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시멜로 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섞어놓고 나서 이 중에서 결정형의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얘만 퍼지에 해당이 되는 것만 결정형 캔디였겠죠. 그래서 얘 찾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비결정형 캔디 중에서 마시멜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또 있었구나. 브리틀 같은 경우에는 바사삭 깨지는 질감인데, 그러니까 각각의 레시피가 다 있어요. 얘네들도 몇 도까지 가열을 한다. 그 다음에 레시피상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첨가물들이 달라지는데, 브리틀에는 중조가 들어가요. 소다가 중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조를 쓰고 난 다음에 중조가 브리틀에 어떠한 물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CO2를 발생시키면서 바사삭 깨지는 질감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폭신폭신하게 거품을 일으켜요. 거품을 일으키는데 그 거품을 남백 거품도 이용하고 젤라틴 거품도 이용해요. 그래서 남백과 이거를 넣는다 라고 해서 젤라틴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했던 내용으로 해서, 당류 문제 같은 경우에가 제가 봤을 때는 변별력 때문에 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공부를 했나? 라는 것 때문에 내는 파트가 당류 부분이고요. 그래서 캔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유지류는 잘 나와요. 근데 얘는 특히 식품학 문제로 해서 3패 문제로 나와요. 3패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유지류에서 튀김, 산화, 그 다음에 유지의 분류, 산화, 그 다음에 들기름의 특징, 그 다음에 튀김, 또 밀가루
튀김에 들어가는 튀김옷에서의 밀가루, 박력분 쓸래, 중력분 쓸래, 강력분 쓸래, 이걸 쓰는 이유를 밀가루의 단백질의 특징으로 써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여기 말고도 자, 유지류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지류에서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3패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3패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산소가 들어가는 산화적 3패냐 아니면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비산화적 3패냐 이렇게 해서 또 분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비산화적 3패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도 있고, 산화적 3패가 들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산화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산화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튀기는 과정에서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열산화 이런 것들로 해서 이 특징들을 또 구별하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가열산화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튀김이라는 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튀김에는 튀김옷이라는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했었을 때 글루테닌, 글리아딘의 성질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튀김이라는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은 내놓고 바깥쪽에 들어있는 기름을 갖고 오는 원리거든요. 그랬을 때 수분도 잘 내놓고 기름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박력분을 써야 돼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왜 이걸 쓰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로 해서 나왔던 문제까지. 자,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리 원리 수업 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식품학적인 내용을 계속 저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학적인 내용을 했었을 때,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 다시 식품학 들어가셔서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조리 원리는 이런 식의 문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조리 원리의 개요 책 들어가시면은 쭉, 오늘 내용은 그냥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식품과 조리라고 했는데, 자, 식품,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서 바로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장 볼 때 반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산다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HMR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HMR 제품들이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시 먹을 수 있는 즉시 섭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데워서 먹는 가열 섭취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조리 후 섭취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조리 후 섭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즉시 섭취는, 그러니까 이거는 HMR이라는 것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가정 식사 대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시 섭취는 뭐냐면은 내가 김밥을 만들어진 김밥을 사가서 포장채로 집에 갖고 가서 그냥 그대로 먹는 거 해당이 되면은 즉시 섭취고, 가열 섭취는 뭐냐? 오늘 떡갈비집을 갔는데 떡갈비가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포장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만 먹은 거예요. 가열 섭취예요. 그 다음에 조리 후 섭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매운탕 이런 것들 마트에 가면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무도 있고 채소 다 따로 있고 양념 다 따로 있고 생선 다 따로 있어. 그러면 그 혼합한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조리 후 섭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가 그랬지만은 그 2019 코로나 이후로 해서 바로 이제 이것들 집에서의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HMR 쪽이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쪽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식재료를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을 본다. 그냥 저희 동네에도 반찬 가게가 있거든요. 반찬 가게, 잘 나가는 반찬 가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주로 그냥 뭐 요즘 할인할 때 평소에 3팩에 10,000원인데 현금 내면 4팩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상해 가기 직전에 사장님이 5팩에 10,000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현금만 받아, 인양반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동네에 살다가 이제 이사간 집이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 반찬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거기 거 꽈리고추 멸치볶음이네 우리가 막 이러면서, 언제 갔다 왔어 동네에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아예 사오라고 얘기를 하지. 이럴 정도로 이제 집집마다 그 이렇게 음식 이제 반찬 다 팔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건데,
식품에서 음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래는 넓은 의미에서 조리라고 봤던 거예요. 식품에서 조리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의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데, 자, 보시면은 식품이란, 자, 기호성, 그 다음에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식용과, 그러면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은 잘못 알고 들어오면은 식용과가 음식 많이 먹는 과목인 줄 알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딱 들어왔는데, 아, 이건 이제 첫 시간이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가장 인상적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1학년 조리 원리 기본 실습 과목을 제가 들어가는데, 한 명 학생이 맨날 그 한 3, 40분 전에 이제 그 조리 실습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일부 해놓고 조별로 음식 이렇게 분류해 놓잖아요. 근데 한 명 학생이 1시간 전부터 계속 복도로 왔다 갔다 해요. 맨날 수업 시간 전마다. 그래서 근데 내 수업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수업을. 그래서 나중에는 너 들어와봐. 들어온 다음에 같이 나랑 같이 이거 전처리하자. 뭐 내지는 배분해 놓자 이러는데 한참 이 학생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이건 이래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말투를 쓰는 거예요. 승리도 못 내요. 그래서 이거는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강원도 말도 아니고 뭔가 독특해 말투가. 그래서 그땐 저도 몰랐지.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방 학생이구나 이제 이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또 굳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꺼내놨잖아. 일단은 질문은 들어야 되겠고 답은. 그런데 한참 있다가 북한 이러는 거여서 그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저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방 학생이구나 그랬는데 북한이라니까.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 이러다가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압록강으로 해서 꽃제비로 있다가 이제 태국을 통해서 왜 제3국 통해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은 나이가 있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얘가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근데 얘가 그 하나원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정해주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가까운 쪽 학교도 찾을 것도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뭘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 식품 조리 쪽을 배우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온 거였었는데 대학교 1학년을 딱 들어왔더니 들어오니까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생리학을 가르치네? 하나도 못 알아듣네? 어떡할 거야.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식품 조리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써놓고 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영어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한국말로 배웠는데 다 막 이상한 말들을 쓰는 거잖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 시간이 이제 화학 시간이었었는데, 식물학 시간이었었는데,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그냥 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복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조리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냥 딱 나중에 1학기 지나고 나서 결국 자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한테 조금 더 힘이 돼주지 못하고 이랬던 미안한 마음이 나중에 좀 들기도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학생이 생각한 그런 과가 아니잖아, 식용과가. 근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막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화학부터 들어가니까 성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몸속에 들어왔었을 때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기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식용과 과목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기호성, 영양소,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물,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했고요.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에 5가지가 있어요. 영양적인 면, 그 다음에 기호적인 면. 자, 참고해요. 우리가 식품을 얘기할 때 식품에서의 기능에서 1차 기능, 그 다음에 2차 기능, 그 다음에 3차 기능을 말하는데 1차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탄수화물을 얻고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비타민 C를 얻을 수 있어. 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이라면은 2차적인 기능은 기왕이면은 그거를 나는 좀 더 맛있게 그래서 이거를 구워 먹을 것인지 삶아 먹을 것인지 튀겨 먹을 것인지 날로 샐러드로 먹을 것인지 기호적인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즘의 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능성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기능적인 특징으로 해서 우리 몸의 생리 특성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를 먹었을 때 키성장, 이거를 먹었을 때 노화 억제, 이거를 먹었을 때 항암작용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라는 것이 이제 3차적 기능적 식품의 특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첫 번째 영양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기왕이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깔, 냄새, 맛, 형태 여러 가지 기호적 가치가 있고 봤더니 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소화의 분비도 자극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단에 맞출 때 경제, 무조건 비싼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캐터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면접 시험 볼 때 단가 정해주고 나서 여기서 식단 요즘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 가격에 따라서 뭐 5,000원짜리 식단을 구성해봐라 이런 것도 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적인 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환경적인 면 이렇게 해서 로하스 밑에 봐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로하스 있잖아요. 참고해요.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자, 여기까지는 건강한 삶의 스타일 이걸 거잖아요. 그리고 and sustainability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sustainability가 지속성이잖아요. 누구의 지속성? 지구의 지속성.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sustainability, 환경까지도 생각하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은 다 먹는 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들어가서 잔반 없는 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걸 만들지 말자라는 거.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예요.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만들어진 곳으로부터 생산지로부터 반경 400km 이내에서 유통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넘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 거리에 맞춰서 결국은 오려면은 석유 연료에 해당이 되는 CO2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지고, 그죠? 그러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CO2가 많아지고, 이 CO2로 인해서 지구는 망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가까운 생산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의 것을 먹자라는 거에서 로컬 푸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음식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락동 시장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에 해당이 될 거고, 부산으로 내려가도 340km예요. 이렇게 내려가도 전부 다 로컬 푸드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반경에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여전히 반정부 주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여기 아래쪽에서 무안 양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안에서 만들어진 양파, 제주에서 만들어진 당근이 있었어. 생산된 당근이 있었는데 얘네가 여기서 그냥 유통이 되면은 로컬 푸드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물류가 다 서울로 일단 올라가.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배분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에서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400 갔다가 400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거래, 생산지 거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차이도 있는 거. 그래서 로컬 푸드의 원래 의미는 그냥 아무래도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없이 신선한 상태로 먹자라는 의미에서의 로컬 푸드였었고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CO2 발자국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지 결국 로컬 푸드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그 슬로우 푸드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패스트 푸드의 반대?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냥 참고해요. 원래 이 슬로우 푸드라는 의미는 이게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겉절이는 그냥 먹어. 근데 장은 만들어 놓고 나서 발효를 시키려면은 1, 2월에 장 담가 놓고 1년을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에 의해서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자라는 의미일 것 같지. 근데 여기의 의미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을 먹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슬로우 푸드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쿠킹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린 테이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해요. 그래서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환경적,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조리의 목적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조리가 아까 제가 식품에서 음식이 되는 과정을 조리라고 본다라고 했었는데 그 조리의 과정 중에는 조리라는 과정에는 화학적인 변화도 들어가게 되고 화학적 변화도 들어가고 물리적 변화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심리적 이런 요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화학적인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맛이라든지 뭐 향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거를 만들었었을 때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리적인 거에서는 질감, 그러니까 바삭바삭, 아삭, 뭐 내지는 촉촉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질감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분위기, 인테리어, 그죠? 누구랑 먹었어? 어떤 사람하고 먹었어? 어떤 상태에서 먹었어? 편안했어? 불편했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편안한 사람하고 있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아무리 불편한 사람하고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될 것 같더라. 밥알이 거꾸로 쓰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불편한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적, 물리적, 이제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이제 보통 이제 화학적, 물리적 얘기하게 되고 맛을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짠맛, 신맛, 쓴맛 여러 가지 맛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향을 어떤 식으로 가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차이도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그 다음에 심리적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조리를 했더니 먼저 기호성이 증진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날로 먹는 것보다 가열을 했더니 맛도, 냄새도, 온도도, 질감도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더라. 그 다음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조리 기술 또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파프리카 왜 이렇게 비싸요? 파프리카 3개 들어가 있는 게 좀 싸게 나온 게 7,500원? 그러니까 파프리카 한 개가 거의 2,000원, 2,500원인 것 같아요. 하나가. 하나 되게 비싼데 파프리카 쓰는 단체급식업소는 부자예요. 그죠? 잘 못 쓰잖아. 우리가 보통 단체급식업소에서는 색깔 맞출 때 겨우 넣는 게 당근 아니면은 적채? 이 정도 쓰죠. 당근, 적채, 피망? 정도 쓰게 되는 건데 파프리카 쓸 수가 없어. 그죠? 너무 비싸서. 그래서 실제로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이분들의 전직을 보면은 영양사가 아니에요. 미술 전공생들이 많아요. 미술 전공했던 분들이 색감에 배합에 따라서 플레이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게 색깔 감각이 좀 있는 경우에 좀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색깔 배합. 그 다음에 다양한 조리 기술의 사용. 그 다음에 용기의 다양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파스타 요리에 뭐 까만색 질감의 도자기에다 담았을 때 또 나무 젓가락을 꽂을 것이냐 위로 걸쳐 놓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플레이팅 할 때도. 또 부재료를 사용한 장식 등으로 본래 식품 자체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식욕을 증진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조리 자체도 바꿀 수 있고 플레이팅도 바꿀 수 있고 기호성. 그 다음에 안전성. 세척, 침수, 썰기, 가열하는 동안에 또 아린맛, 독한맛 등 불쾌한 성분이 제거되고 대표적인 게 왜 여러분들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도라지 나물 만들 때 소금물에다가 침지했다가 바지락바지락 뭐 제거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린맛, 독한맛 등의 불쾌한 성분이 제거가 되고 또 3회 이상 씻어라. 100에서 130 ppm 그러니까 염소수에다가 했다가 3회 이상 씻어내라. 이 과정 등을 통해서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영양적 효율성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아까 이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이 그만큼 더 흘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서는 열이나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영양가가 높아졌다는 없어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뭐 텃밭에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채소들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서울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호흡기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익은 상태에서 땄다가는 유통기간 중에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익은 상태에서 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처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영양가, 이거는 모든 음식에 있어서 영양가는 결국은 감소,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샀었을 때 채소도 이미 시간이 지나 있는 거, 수확 후 시간이 지나 있는 건데 또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돼요. 즉시 바로 먹어주는 게 그나마 영양가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영양가를 좀 더 난 높이고 싶어. 자, 식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는 양념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인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토마토를 먹을 때 날로 먹어도 되지만은 기름하고 볶았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더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래? 라는 거. 조리 방법, 또 식사량, 감정, 주위 환경, 개인의 소화기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리 과정 중에 절단, 조금 더 잘게 잘라준다든지, 침수, 담궜다든지, 뭐 조미, 맛을 좀 더 첨가해줬다든지, 가열, 연화 이렇게 해줬을 때 좀 더 소화성이 높아지기도 하더라라는 거. 또 저장성, 수송성이 향상했다라고 해서 조리 과정을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주게 되면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 변질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자유수를 줄여주는 거죠. AW 0.6 이하면 거의 증식할 수가 없어요. 0.6 이하에서는. 가열을 통한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한다라고 했어요. 뭐 지금 봄철에 쑥을 캐왔어. 근데 이 쑥을 가을에 먹고 싶어. 그대로 놔둬버리면 색깔 다 변해버리잖아요. 한번 블렌칭, 데친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 가을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불활성화,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먹는 즐거움, 조리하는 즐거움. 사실 저는 조리하는 즐거움 모르겠어요. 자, 다양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를 혼합해서 복합적인 맛을 도출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내용은 그냥 식품 조리의 목적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잠깐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의 기초과학 들어가도록 할게요.